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밥 소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마저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쌀값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20kg에 6만 원을 넘어섰는데 그러자 정부가 이 쌀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할인폭을 확대하고 가공용 쌀 5만 톤을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쌀값 급등은 정부의 수급 예측이 빗나간 탓이 큽니다. 매년 쌀을 충분히 비축하면서도 농민 반발을 이유로 이런 쌀값 상승기에 정부가 공급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축미를 풀고 할인 행사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이 쌀값 혼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비판 여론도 큽니다. 첫 소식 최윤아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쌀 20kg 한 포대 값이 6만 1,000원. 소비자들이 쌀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저항선을 넘겼습니다. 보통은 햇반 이런 걸로 사 먹어서 잘은 몰랐는데 되게 비싸네요. 아무래도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잖아요. 주식도 이렇게 많이 비싸지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이 6만 300원 선으로 1년 사이 17% 넘게 뛰었습니다. 추세적으로 쌀 소비가 줄었음에도 가격이 뛴 이유로 정부의 수급 예측이 빗나간 게 꼽힙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쌀 생산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급 제한 정책에 따라 62만 톤에 달하는 쌀의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좀 시장에 방출하는 것은 좀 농가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런 시기나 규모를 좀 조절을 해서 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농가 소득도 좀 보장을 하기 위한 대책을 아마 고려 중에 있을 거예요. 급한 대로 정부는 비축미 3만 톤을 이달 중에 풀고 오는 11일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쌀 20kg당 5,000원 할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추석 수요와 추수철 공급이 함께 늘면서 쌀값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1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지 거의 다 1년이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 의료기관들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양기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성우 기자,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떤 점들이 편리해지는 건가요?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해 병원 예약부터 결제,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먼저 네이버 지도 등 플랫폼 지도 서비스에 청구 전산화 연계 병원이나 약국을 표시해줘 예약을 돕고요. 병원 이용 후에는 플랫폼으로 진료비를 결제할 시 실손24 QR코드를 단말기에 표시해 보험금 청구와 연계되도록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플랫폼사와 개발 일정 등을 협의 중인데요. 이르면 11월부터 연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여 의료기관들이 많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단계 참여 대상이었던 병원의 참여율은 약 25%에 불과하고요. 다음 달 25일 2단계로 시행 예정이나 현재 일부에서 선제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은 아직 한 자릿수대에 불과합니다. 의원급이라든지 또는 약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또 많이 저희가 얘기도 드려야 되고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실손전산운영위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건데요. 금융당국은 내년 말까지 참여기관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고요. 또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기관에서 가입하는 일반 보험의 보험료를 3에서 5%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직거래 수익률 꼬리표가 붙어있는 퇴직연금, 이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도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만 보면 은행과 보험서가 굴리던 자금이 대거 증권사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에 최근 은행들이 고객 사수를 위해서 수수료 면제에 나서자 증권사들도 수수료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달부터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DB형 장기계약 사업장의 수수료 할인폭을 대폭 올렸는데 계약 기간에 따라 수수료 비용에 10에서 20% 할인해 주던 것을 12에서 26%로 확대했습니다. DC형도 잔고가 500억 원 초과인 경우 기존 자산관리 수수료율이 0.1%였는데 0.09%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DB형과 DC형의 수수료를 직접 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이미 개인이 수수료를 내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전 업권 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상품 비중이 높은 IRP와 DC형 적립금을 대거 증권사에 뺏긴 은행들이 고객 유치에 혈안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비대면 IRP 가입자 중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인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 국민은행도 다음 달부터 IRP 수수료 면제에 나섭니다. 비용은 어차피 서로 경쟁이 붙으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고요. 증권사 같은 데 쪽은 정기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ETF까지 실시간 거래까지 다 가능한 데잖아요. 은행권에서 증권사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증권사 쪽으로 옮겨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행 이후 8개월 동안 은행과 보험의 퇴직연금 자금 1조 원 규모가 증권으로 순유입된 가운데 연말 사활을 건 고객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혜택을 챙기게 되면서 아직 공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일본과 10%포인트의 관세 격차라는 직격탄을 맞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인기 모델인 현대차의 투싼과 경쟁차인 토요타 라브4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15%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 차이로 인한 경쟁력은 한 대당 $3,000로 벌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25% 관세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25% 대신 15% 관세가 적용될 경우 매달 손실 규모는 약 3,200억 원. 관세 인하 발효가 한 달 늦어질 때마다 하루 평균 70억 원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관세 부담을 계속 높게 갖고 가면서도 이것을 현대차가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그런 부담은 생기는 거고요. 우리 측 협상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완료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완료된다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배경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비롯해 동맹현대화 등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근거법인 IEEPA를 둘러싼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협상을 서두르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불리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IEEPA 자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체가 불확실한데 그걸 덜컥 양보를 해버리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양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협상이 지연돼 현대차가 현지 생산을 늘리면 국내 부품업계의 사업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100% 품목 관세도 예고하고 있어 우리 산업계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 미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라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450여 명이나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들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붙잡힌 출장 직원들 얼마나 됩니까? 네, 현지로 출장을 간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해 30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등이 조지아주 서베나에 있는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근무자에 대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수백 대 법 집행 차량을 동원해 현지 시간 4일 오전부터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임직원과 협력사 인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 해제를 위해 우리 정부 당국과 적극 협조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단속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출장자들까지 체포된 건가요? 네, 한국에서 출장 간 직원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 여행 허가를 소지하고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들은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이민 세관 단속국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현지 영사관을 통해 대책반을 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 리스크라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에 외국과 합작한 회사들 역시 하청업체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면서 파업에는 나서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통과에 맞춰 정년 연장,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서 실력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하청업체들은 임금 협상에 본사가 나서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 합작한 회사도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금호석유화학과 일본 미쓰이화학이 50% 지분을 투자한 금호미쓰이화학, 한화임팩트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가 합작한 하나토탈에너지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사용자 범위가 확장되면서 노동 이슈가 해외 자본과 합작사에 영향을 미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개량자로서는 사실 뭐 이게 미래 시점에서 명확하고 뭐 이런 게 사실 좋은데 시행도 안 돼 있고 시행이 하면서 할애라든지 탈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법 먼저 그렇게 모호한 문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건 맞죠. 특히 법 해석에 따라 경영권 침해나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분 구조가 50대 50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51대 49가 됐거나 50에 한 주가 더 있거나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실질적 지배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스톱을 하죠. 일단 지켜봐야 돼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국내 석화업계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동 이슈로 인해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내년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극심한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파업이 늘어날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자재값과 금융요건 변화에 더해서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야 되는데 파업 가능성이 이 새로운 변수가 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가 오는 11일 SK그룹 본사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항의 목적에 원청을 직접 압박하기 위해 본사 앞 시위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건설노조가 고용 문제로 건설사가 아닌 SK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내년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 이후에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 원청까지 교섭 의무가 확대되면 작은 갈등에도 파업으로 번져 공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을 빌미로 이제 뭐 교섭이나 뭐 이런 걸 요구할 거고 뭐 파업도 이제 늘어날 거는 예상이 됩니다. 현장이 이제 중단될 그 소지가 이제 다분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공사 미피라든지 아니면은 지체상금까지 이제 납부되는 그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영향들이 예상이 되고는 있어요. 이에 따른 공정 지연과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입니다.
주택의 경우 입주 시기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공급하는 거는 되게 단순한 게 속도와 돈인데 이제 속도가 더뎌지고 만약에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면 아무래도 공급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공급하는 속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공급 차질이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버스 업계 노사 협상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내 버스 노사가 오늘 오후 석 달 만에 다시 만나 교섭을 제기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강력한 쟁의 행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버스 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 투표까지 예정해 두고 있어 심할 경우엔 수도권 버스 대란이 우려됩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석 달 만에 어렵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서울 시내버스 노사 단체 교섭이 벌써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조합이 오늘 오후 4시 단체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결렬된 이후 물밑 교섭을 이어오다가 약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만났는데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시간 10분 만인 오후 5시 10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증액분을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단체 교섭에서 논의할 사안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사측은 노조 주장을 들어줄 경우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늘어난 비용만큼 버스기사와 운행 편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거란 입장입니다. 이렇게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교섭에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일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사측이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경기도 버스노조는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오늘 23일 조합원 18,000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 찬반 투표를 열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버스노조는 경기도 버스노조와 쟁의행위 방향과 시기 등을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악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버스가 일제히 파업에 나서면서 수도권 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출퇴근 시간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를 일반 도로로 만드는 공사를 본격화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기존 교통량을 분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면서 이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남권에서 핵심 도로 역할을 하는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박원순 시장 시절 서부간선도로가 안양천과 주거지를 단절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차로와 신호등이 있는 일반 도로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금천, 구로에서 영등포, 마포 방면으로 오가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가 자주 막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도로를 일반 도로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길 교통 정체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걸렸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불편하죠. 그 공사를 왜 굳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일로 오는 도로가 이 공사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지금 막히고 있어요. 시간상으로 너무 걸려요. 교통 혼잡을 피해 대체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료 2,8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광명 서울고속도로의 개통 시기도 지난해에서 2027년으로 밀렸습니다. 보행자 친화 도로 체계를 한다는 것들인데 출퇴근 시간은 그렇게 보행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불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실현이 불가능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폭주하는 시민들 불만에 서울시는 광명교 지하차도 폐쇄 시점을 뒤로 미루고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구간 공사도 7개월 앞당겨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회원이 1,000만 명이 육박하는 롯데카드의 해킹 사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게도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킹 사고가 터진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롯데카드는 내부 파일 유출이 발생한 지 17일이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해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 자체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살은 롯데카드의 지분 약 60%를 보유한 MBK 파트너스로도 맞춰졌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까지 맞물리면서 MBK의 관리형 투자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직후 MBK 파트너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착수해 불공정 거래와 홈플러스 인수 당시 펀드 출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홈플러스 사태를 심각하게 보겠다며 엄중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사기적 부정행위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여당이 MBK 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주장하자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MBK에 대한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재작년 이 대규모 부실 대출과 뱅크런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를 누가 감독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서 언급까지 하면서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거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은데요. 사실상 금융기관이니까 금융위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재작년 불법 대출에 임원까지 연루돼 뱅크런 위기까지 겪었던 새마을금고는 대대적인 쇄신 시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에는 성남 한 금고에서 1,700억 원대 부당대출이 드러나며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중앙회가 100억 원을 투입해 검사 시스템 개편에 나섰지만 상당수 금고의 자본 잠식 논란이 이어지면서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둘러싼 논의는 금융위원장 후보자 취임 이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행안부는 조직 권한 축소를, 금융위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미적거렸지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만큼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을 보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산 규모가 큰 금고들은 상호저축은행처럼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든가 그다음에 책무구조도 도입 이렇게 하면은 그런 미연의 사전 예방 효과가 있겠죠. 이번 계기로 해서 소관부처가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건전성 개선이나 부실 문제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감독 체계는 어떻게든 정해지면 그에 맞춰 열심히 따를 것이라면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이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일상 속으로도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을 일상 속에서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SK텔레콤이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새로운 문화 공간을 김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이름을 띄우며 환영 메시지를 보냅니다.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에이다덱스가 대형 미디어월에 구현됐습니다. AI 기능이 곳곳에 활용된 문화 공간 T팩토리입니다. 관람객들은 T엔터존에서 연습생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춤, 연기 연습을 거쳐 프로필 사진까지 찍은 후 연예인으로 데뷔하는 방식입니다. 춤 연습실에 가서 한 VR 체험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통신사에서 하는 게 되게 무궁무진하니까 AI를 많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기술을 적용해서 다른 체험도 오픈된다면 약간 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 5분짜리 타로를 볼 때는 A단 노트를 통해 요약된 상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대면 AI가 모양을 인식해 별자리로 만들어주는 미디어 아트 체험도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의 AI 기술을 좀 젊은 2030 고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인터랙티브 아트 체험들을 전층에 하나씩 배치를 함으로써 통신뿐 아니라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 통사들의 발걸음이 고객과의 접점 만들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2,00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가량 올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16억 원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에 분양되는 송파 잠실 르엘이 제곱미터당 2,600만 원대로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